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29번 문제풀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유동층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가번에 보시게 되면 사용 연료의 입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연료를 미분쇄할 필요가 없다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번에 보시면 비교적 고온에서 연소가 행해지므로 열 생성 질소 산화물이 많고 전열관의 부식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유동층 연소 장치 같은 경우에서는 직접 연소법에 우리가 화격자 소각로에 비해서 질소 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온도를 낮춰서 연소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교적 고온이지만 화격자에 비해서는 100에서 200도씨 정도 낮아요. 그래서 질소 산화물이 적게 발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연료의 척내 체류 시간이 길어서 저위 발열량의 석탄도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 다음에 유독매체의 석회석 등의 타랑제를 사용해서 론의 타랑도 가능하다. 그래서 주로 유독매체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모래를 상당히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COM 연소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의 COM은 주로 석탄과 중류의 혼합 연소입니다. 여기서 C라는 게 콜, 석탄, O라는 게 오일, 중류가 되는 거죠. 나번 연소실내 처리 시간의 부족이나 분사변의 폐쇄와 마모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에 재처리가 용이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미분탄을 같이 쓰기 때문에 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처리가 용이하지 못해요. 그 다음 중류 전용 보일러의 연료를 우리가 개조 없이 COM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중류보다 미리파 특성이 양호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파 특성이 양호하다는 것은 입자를 작게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1번에 보시게 되면 옥탄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번 N파라핀에서는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옥탄가는 저하나 탄소 7에서 옥탄가는 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탄소수가 증가하면서 옥탄가는 저하하고 C가 7개면 옥탄가는 제로. 그리고 나번 방향족 탄화수소의 경우에 벤젠고리의 척세가 C3까지는 옥탄가가 증가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감소한다. 그래서 방향족 탄화수소라는 것은 대부분이 벤젠을 가지고 있는 탄화수소죠. 그리고 답을 해보면 나프텐계는 방향족 탄화수소보다는 옥탄가가 작지만 N파라핀계보다 큰 옥탄가를 가진다. 다음은 이소파라핀에서는 메틸기를 가지고 메틸 가지가 적을수록 중앙에 집중하지 않고 분산될수록 옥탄가가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자, 라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는데 이소파라핀에서는 메틸 가지가 여기서 보시면 적을수록 그리고 중앙에 집중하지 않고 분산될수록 옥탄가는 어떻게 되느냐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문구 자체를 장난질을 해서 답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증가한다가 감소한다로 바뀌어야 됩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내용적이 160m의 삼성에 밀폐된 실내에서 2.23kg의 부탄을 완전 연소할 때 실내에서 산소 농도는 표준 상태, 기타 조건은 무시하고 공기 중의 용적 산소 비율은 21%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먼저 우리가 부탄을 연소했을 때 소모되는 산소량을 계산을 해요. 그럼 부탄을 완전 연소를 시킵니다. 따라서 부탄의 분자량이 지금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탄소가 12짜리가 4개, H1짜리가 10개, 그럼 58이에요. 그러면 58kg일 때 6.5 곱하기 산소는 최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기체는 최적으로 22.4의 값을 가지죠. 22.4m의 삼성. 자, 그러면 2.23kg의 부탄일 때 얼마냐? X.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면 5.60m의 삼성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실내에 남아있는 산소량을 계산하게 되면 실내 용적이 160m의 삼성이에요. 그리고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차적비가 몇 퍼센트? 21%. 따라서 160m의 삼성에 0.21을 곱하면 실내에 남아있는 산소량은 33.6m의 삼성이에요. 실내에 존재하는. 그러면 실내에 남아있는 산소량을 계산하게 되면 실내에 있는 산소량에서 부탄이 연소됐을 때 소모된 산소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내 산소는 33.6이고 부탄이 연소됐을 때 소모된 산소는 5.6이에요. 그래서 28m의 삼성이 남아있는 산소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60m의 삼성 중에
이게 실내의 산소의 농도가 몇 %라고 그랬으니까 실내의 부피가 160m의 삼성이고 실내에 지금 남아있는 산소가 28m의 삼성의 부피를 가지니까 28 나누기 160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내의 산소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퍼센트로 계산하라고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17.5%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연소가스의 분석 결과가 CO2가 17.5%, O2는 7.5%, CO2 max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CO2%와 O2%가 주어졌을 때 CO2 max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가스가 있을 때 CO2 max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나타내죠. 21 곱하기 CO2% 나누기 21 마이너스 O2%예요. 그럼 여기에서 CO2% 자리에 얼마? 17.5% 그리고 O2% 자리에 7.5%를 대입을 해 주시면 얼마가 되느냐면 CO2 max는 27.22%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2 max 구하는 공식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34번 액체 연료의 연소용 버너 중에서 유량 조절 범위가 일반적으로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유량 조절 범위가 가장 큰 것은 무조건 고압 기류식 버너 또는 고압 공기식 버너. 공기가 기류니까 무조건 정답이죠. 그래서 가번이 정답.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거름이 잘 발생되기 쉬운 연료의 순으로 나열한 것은 자, 우리가 거름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불완전 연소가 되든지 아니면 휘발분이 함유되어 있든지 두 개 중에 한 개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기체 연료가 가장 완전 연소가 잘 되니까 거름이 가장 발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기체 연료가 맨 끝에 있는 걸 찾으면 바로 정답이 나왔죠. 이렇게 문제가 나와주면 여러분한테는 상당히 감사한 거죠. 자, 따라서 타르, 중유, 석탄가스 순서죠. 그래서 제일 저질 연료가 타르니까 타르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중유, 그리고 석탄가스, LPG 순서가 되니까 가번이 정답.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미분탄 연소의 특징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미분탄 연소라는 것은 뭐냐면 석탄을 미분화를 시켜서 액체 연료처럼 만들어서 사용하는 연료입니다. 자, 가번 스토커 연소에 비해서 작은 공기비로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공기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용 연료의 범위가 넓고 스토커 연소에 적합하지 않은 점결탄과 저발열량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하 변동에 쉽게 적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비비와 유지비가 많이 들죠.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고체니까 아무래도 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비산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별도 설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집진장치죠. 입자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37번에 보시게 되면 고압 기류식 버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34번을 여러분들이 37번하고 연관을 딱 지으면 내가 답을 잘 몰라도 37번만 잘 알고 있으면 34번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여기 나와 있네. 그죠? 자, 가번 2에서 8kg/제곱센치의 고압 공기를 사용해서 연료를 분무화시키는 방식이다. 답은 분무 각도는 30도 정도, 유량 조절비는 1대 10으로 가장 크죠. 그리고 분무에 필요한 1차 공기량은 이론 공기량의 몇 퍼센트? 7에서 12%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연료류의 점도는 커도 분무화가 용이한 연소 시에 소음이 큰 편이다.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가연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가연 한계는 산화제 중에 산소 분율이 커지면 넓어진다. 커지면 넓어지고 파라핀계 탄화수소의 가연 범위는 비교적 좁고 그리고 기체 연료는 압력이 증가할수록 가연 한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압력이 증가할수록 넓어집니다. 그리고 혼합기체의 온도를 높게 하면 가연 범위는 좁아지는 게 아니고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가연 한계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두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꼭 맞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저질소 산화물의 연소 기술 중에서 배가스의 순환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가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배가스 재순환 비율은 연소 공기 대비 10에서 20%에서 운전된다. 나번에 희석에 의한 산소 농도는 저감 효과보다는 화염온도 저하 효과가 작기 때문에 연료 질소 산화물보다 고온의 NOx 억제 효과가 적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산소 농도, 희석이라고 하면 산소 농도 저감 효과보다는 화염온도 저감 효과가 어때요? 커요. 자, 따라서 연료의 NOx보다는 고온 NOx의 억제 효과가 어때요? 크다는 게 특징인 거죠. 그래서 희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온도적인 측면에서 질소 산화물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점으로 대부분의 다른 연소 제어 기술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NOx 버너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질소 산화물에 관계되는 내용은 온도적인 측면과 공기적인 측면을 항상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면 착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착화점하고 인하점을 비교를 해야 되죠. 그죠? 착화점이라는 것은 뭐예요? 점화원이 없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 최저 온도. 인하점이라는 것은 점화원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 최저 온도. 그래서 착화점이나 인하점이 낮으면 불이 잘 붙는 건 착화성은 좋지만 위험한, 불이 잘 붙기 때문에 위험한 연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가번에 보시면 산소의 농도는 낮을수록 그리고 반응 활성도는 클수록 분자의 구조는 복잡할수록 발열량은 높을수록 자, 여기서 어떤 게 잘못됐죠? 산소의 농도는 어떻게 높을수록 클수록 이렇게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악취물질의 성질과 발생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에틸아민입니다. 에틸아민은 암모니아 취 물질로 수성 가공이나 약품 제조 시에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냄새는 암모니아와 비슷한 냄새. 자, 그리고 나번 메틸머캡탄입니다. 부패 양파취, 그러니까 부패한 양파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석유 정제나 가스 제조, 약품 제조 시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서는 썩은 계란 냄새가 납니다. 석유 정제나 약품 제조 시에 발생하고, 자, 그리고 아크로레인 같은 경우에서는 생선 냄새, 여기서 이제 생선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불쾌한 냄새가 난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 자극이 상당히 강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물질도 석유 정제나 이제 석유화학공업, 글리세롤 제조, 의약품 제조 시에서 발생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발생 공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에 보시면 각 집신장치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면 여과 집신장치에서 여포는 여과제를 뜻하는 거죠. 가스 온도가 350도C를 넘지 않도록 하며 고온 가스를 냉각시킬 때 산노점 이하가 유지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가장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글라스 피버라는 유리섬유죠. 유리섬유는 250도C 정도에서 쓸 수 있으니까 250도C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산노점 이하가 되면 뭐가 발생하죠? 저온 부식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산노점 이하가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150도C라는 산노점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전기집신 장치는 낮은 압력 손실로 대량의 가스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기집신기는 압력 손실이 중력 다음으로 작죠. 얼마죠? 10에서 20mH/초. 중력은 5에서 10mH/초. 반면에 압력 손실이 가장 큰 장치는 뭐죠? 벤츄리 스크랩으로 300에서 800mH/초. 자, 그리고 제트 스크랩은 처리 가스량이 많은 경우에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라번의 중력 집신 장치는 설치 면적이 크고 효율이 낮아서 전처리 설비로 주로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설명이 틀린 것은 가번이 틀렸어요.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에 보시게 되면
배출가스 중에서 먼지 농도가 3200mg/m3의 삼성인 먼지 처리를 위해서 집진율이 각각 60%, 70%, 75%인 중력 집진 장치, 원심력 집진 장치, 세정 집진 장치를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했다. 여기에 집진 장치 하나를 추가로 직렬 연결해서 최종 배출구의 먼지 농도를 20mg/m3의 삼성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추가 집진 장치의 집진율은 최소 몇 %가 돼야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을 제가 장치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입구의 농도가 얼마냐 하면 3200mg/m3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장치가 60%,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치가 70%, 세 번째 장치가 75%, 그리고 네 번째 장치를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해요. 자, 여기에 출구 농도가 얼마냐면 20mg/m3의 삼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집진율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뭐를 기준을 하느냐면 네 번째 장치를 기준을 해요. 그럼 출구 농도, 그럼 여기까지를 뭐라고 보면 되느냐 하면 입구 농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입구 농도라는 것은 자, 3200mg/m3의 삼성에 제거된 값을 다 빼는 거죠. 왜? 효율포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0.6, 1-0.7, 1-0.75. 자, 그래서 다 빼서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CI라는 값이 나오겠죠. 이 값이 입구 농도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장치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79.17%라는 게 나오죠. 효율이라는 것은 1- 유입 농도, 입구 농도분의 배출 농도, 출구 농도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도를 이해를 하면 조금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44번 복합국소 배기 장치에서 댐퍼 조절 평형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댐퍼 조절 평형법입니다. 가번을 보면 오염물질의 배출원이 많아 여러 개의 가지 덕트를 주 덕트에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가지를 주 덕트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덕트의 압력 손실이 큰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극 공정에 따른 덕트의 위치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반면에 설치 후에 송풍량 조절이 어때요?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댐퍼 조절 평형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거의 장점이 상당히 많은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여기서는 전부 다 부정적인 내용이 없어요. 전부 다 긍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장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답은 라번.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해가스 처리를 위한 흡수액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흡수액의 구비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두 개예요. 용해도와 휘발성이죠. 그래서 용해도가 커야 돼. 물에 잘 녹아야 돼요. 그 다음에 휘발성이 낮아야 돼요. 자기 성분을 버리면 안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용해도는 커야 되고 휘발성은 적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점성, 끈적끈적한 성질은 어때야 돼요? 흡수액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성질이 크면 장치에 다 달라붙겠죠. 그래서 끈적끈적한 성질이 적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용매의 화학적 성질과 어때야 되죠?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46번 탈황과 탈질. 탈황이라는 것은 황을 제거하는 거, 그리고 탈질이라는 것은 질소를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탈황과 탈질을 동시 제어 공정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일단 여기 보면 NOx, SOx 같이 처리한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SCR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SCR 공정이라는 것은 선택적 촉매 환원법으로 뭐죠? NSCR과 SCR. SCR은 선택적 촉매 환원법. NSCR은 비선택적 촉매 환원법. 전부 다 환원이 들어가니까 뭐를 처리하는 거죠? 질소를 처리하는 공법이에요. 자, 그래서 가번은 질소를 처리하는 공정.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전자빔 공정이나 산후구리 공정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황산화물을 처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선택적 촉매 환원법과 비선택적 촉매 환원법으로 바로 나왔네, 그죠? 주로 제거되는 오염 물질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뭐가 되는 거였죠?
자, 선택적 촉매 환원법이나 비선택적 환원 촉매법은 질소산화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산화물이 NO하고 NO2거든요. 얘를 촉매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면 N2와 H2O로 처리가 되는 공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나번.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벤츄리 스크래버 적용 시에 액가스비를 크게 하기 위한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액가스비를 크게 한다는 소리는 이 액가스비라는 게 뭐죠? 액가스비라는 것은 액의 주입량 나누기 처리 가스량이에요. 가스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입하는 액의 양을 액가스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액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처리가 잘 안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액의 주입량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액가스비를 크게 한다는 소리는 처리가 잘 안 되는 조건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친수성이 클 때 물에 잘 녹는 거는 처리가 잘 되죠. 그러면 액가스비를 작게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처리가 잘 안 되는 거는 뭐죠? 소수성, 물에 잘 안 녹는 거. 그리고 먼지 입경이 작을 때, 가스 온도가 높을 때, 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처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액의 주입량을 늘려야 됩니다. 액의 주입량을 늘리게 되니까 액가스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커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가번.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문제를 보시면 사이클론이라는 것은 원심력 집진기입니다. 사이클론에서 가스 유속 속도를 2배로 증가시키면 입구폭을 4배로 늘리면 50% 효율로 집진되는 입자의 직경, 즉 레이플의 절단 입경은 처음에 비해서 어떻게 변하겠느냐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 가스의 유입 속도를 2배, 입구폭을 4배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레이플의 절단 입경을 나타내는 거죠. 절단 입경은 dp50이에요. 따라서 원심력 집진기에서 dp50 공식을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dp50 공식이 나왔어요. 그럼 dp50은 지금 여기 보시면 속도와 폭이에요. 자, 폭이라는 b와 속도라는 v의 상관관계식을 찾아내죠. 그리고 2분의 1이라는 것은 루트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dp50은 이렇게 루트 b 나누기 v가 되는 거죠. 폭은 몇 배? 4배. 그리고 속도는 몇 배? 속도는 2배. 그래서 폭은 4배, 속도는 2배. 그럼 2분의 4의 루트니까 루트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dp50에 대한 우리가 dp50과 폭과 그리고 속도에 대한 상관관계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벤츄리 스크래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벤츄리 스크래버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리고 벤츄리 스크래버를 공부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세정이기 때문에 가스와 입자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압력 손실이 300에서 800mm H2O 집진기 중에서 가장 크다는 것, 그리고 목부의 유속이 60에서 90m/s로 장치 중에 제일 빠르다는 것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먼지 포함이 가스 유동에 민감하다. 맞습니다. 집진율이 높고 설치 소요 면적이 작죠. 세정은 장치가 작기 때문에 면적이 적게 차지합니다. 가압수식 중에서 압력 손실은 가장 크죠. 그리고 답은 액가스비가 작아요. 그리고 소량의 세정액이 요구되죠. 액가스비가 작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는 액가스비가 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정액은 대량의 세정액이 요구돼요. 왜 그러냐면 대용량을 처리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점착성 조액성 먼지 처리 시 노즐 막힘 현상이 현저해서 처리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점착성이나 조회성, 다시 말해서 달라붙는 먼지나 부서지는 먼지 같은 경우에서는 습식을 통해서는 제거되는데 건식을 통해서 제거되지 않죠. 그래서 벤츄리 스크래버로 처리하기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51번에 보시게 되면 전기집진 장치의 장애 현상 중에서 2차 전류가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 원인 또는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2차 전류가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 원인과 대책입니다. 가번에 보시면 분진의 농도가 너무 클 때 발생합니다. 자, 대책으로는 스파크의 횟수를 늘리면 되죠. 자, 그리고 대책으로는 조습용 스프레이 수량을 늘립니다. 그리고 분진의 비저항이 비정상적으로 낮을 때, 여기서 비정상적으로 낮을 때가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뭐를 주입하는 거죠?
황산화물을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SO2를 주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돼요. 여기서는 2차 전류가 현저하게 떨어질 때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문제죠. 자, 이 내용도 우리가 교재에 보면, 이론 교재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 유해 물질을 함유하는 가스와 그 제거 장치의 조합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면 시아나수소 함유는 물에 의한 세정. 왜 그러냐면 시아나수소는 산이거든요. 산은 물에 잘 녹아요. 그러면 세정법을 쓰면 되겠죠? 다음에 사브라규소 함유 가스. 사브라규소는 충진탑을 쓰게 되면 사브라규소가 부식을 일으키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충진제, 이제 우리가 부식에 의해서 공극을 막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분무탑이나 제트스크래버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벤젠 함유 가스는 촉매연소법, 삼산화인 함유 가스는 표면적이 충분히 넓은 충전물을 채운 흡수탑 안에서 알칼리성 용액에 의한 흡수 제거.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입니다. 대신에 불소 화합물 중에서도 부식이 일어나지 않고 물에 잘 녹는 것은 충전탑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브라규소는 부식을 이제 강한 부식성을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충전탑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걸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충전탑에서 충전물에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충전물 같은 경우에서는 5가지 종류를 사용합니다. 그죠? 자, 단위 부피 내에 표면적이 커야 되죠. 그래야지 가스를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간격의 단면적이 커야 된다. 그리고 단위 부피의 무게가 작아야 되겠죠. 가스 및 액체에 대해서 내식성이 없을 것. 내식성이라는 것은 부식성을 뜻하는 거죠. 내식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식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주로 플라스틱 제품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54번. 석유 정제 시에 배출되는 H2S의 제거에 사용되는 세정제는, 자, H2S를 제거합니다. 그러면 주로 뭐를 사용하느냐면 수산화 칼슘이라는 CaOH2라는 소수캐를 우리가 주로 많이 써요.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를 보도록 하세요. 자, 후드를 설계했을 때 고려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후드라는 것은 우리가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염물질이 배출이 돼요. 그러면 이 오염물질을 고정하는 것을 후드, 그리고 관을 덕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후드예요. 얘는 덕트. 자, 여기에 전기집진기를 설치해서 가스와 입자를 처리하죠. 그 다음 배풍기를 설치해서 공기를 주입해서 중화를 시킨 다음에 청정가스로 배출시키는 시스템이죠. 국소흡입 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자, 가번. 잉여 공기의 흡입을 적게 하고, 잉여 공기라는 것은 남는 공기죠. 충분한 포착 속도를 가지기 위해서 가능한 후드를 발생원에 근접을 시킵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최대한 가깝게, 그리고 분진을 발생시키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부적으로 처리하는 로컬 후드 방식을 취한다. 다음에 후드 개구면의 중앙부를 열어서 흡입 풍량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그리고 포착 속도를 최소한으로 작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설명해 보면 개구면, 후드의 개구면을 중앙부에 닫아서 흡입 풍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포착 속도를 어때요? 최대한으로 크게 해야 되는 게 특징이죠. 왜 그러냐면 포착 속도라는 게 우리가 제거하는 속도예요. 그래서 그 제거하는 속도를 크게 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번 실내외 기류, 발생원과 후드 사이의 장애물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서 필요에 따라서 에어커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다번이 정답.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경 측정법에 해당하는 것은 주로 1마이크로미터 이상인 먼지의 입경 측정에 이용되고, 자, 주로 1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먼지입니다. 그 측정 장치에는 앤더슨 피펫, 침강 천칭, 광투과 장치 등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피펫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액체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액체와 관계 있는 거는 지금 액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액상 침광법, 라번이 정답이죠. 두 개를 매치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와 여러분들이 내용, 답을 기억을 할 때 그냥 무작정 기억하게 되면 시험 칠 때 헷갈려요. 그래서 공통되는 인자가 있으면 공통되는 인자를 묶어서 기억을 하면 오랫동안 기억하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